안녕하세요.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새 정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여러 매체 보도들이랑 정책 분석 보고서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새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큰 두 축, 그러니까 수요 억제하고 공급 확대, 이 두 전략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고요. 이게 또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핵심만 쏙쏙 뽑아보죠.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에요. 특히 그 영끌이라고 하죠. 이런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잡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수도권 같은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주택은 아예 주담대를 금지하고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 안 되고 신용대출도 연소득 100% 이내로 묶었죠. 어휴. 그렇죠. 심지어 갭 투자용 전세 대출까지 막았고요. 네, 이 대통령이 이걸 맛보기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거죠. 정부 판단은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이 단순히 공급 부족만이 아니라 이 시중에 풀린 엄청난 유동성 그리고 투기적 수요,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복합적인 원인으로 본 거군요. 네, 그래서 당장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규제 카드를 먼저 꺼낸 거죠. 앞으로도 만약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SR이라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할 때 지금은 좀 빠지는 정책대출 같은 걸 더 깐깐하게 본다든지. 예외를 줄이는군요. 위험가 중치라고 있는데 이거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세금은요? 세금 인상 얘기도 나올 법한데요. 세금 인상은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최후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규제 발표되고 나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좀 꺾이고 가격 상승폭도 좀 주춤하는 그런 초기 신호는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하긴 그렇게 강력하게 대출 문턱을 높여버리면 당장 집 사려는 실수요자들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자료들에서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수요 억제책이랑 같이 가는 공급 쪽, 이쪽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나요? 예전 정부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포인트인데요. 4기 신도시처럼 대규모로 땅 파서 새로 짓는 그런 방식보다는 기존에 있던 계획들의 속도를 좀 높이고 도심 내 땅을 활용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속도와 활용. 네. 이 대통령도 신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이미 계획된 3기 신도시 건설을 좀 빨리 진행하는 걸 우선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바로 도심 고밀 개발입니다. 도심 고밀 개발이요? 네. 용적률, 그러니까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 면적 비율 있잖아요. 이걸 좀 높여주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이전하고 남은 땅 같은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상업지역 일부를 주택 용도로 바꾸는 방식도 있고요. 서울시가 최근에 빌라 같은 비아파트 용적률 한시적으로 풀어준 거,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맥락이죠. 근데 용적률을 그렇게 풀어주면 당장 사업성은 좋아지겠지만 그 개발 이익이 다 민간한테만 가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려는 걸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균형하고 공공기여입니다. 균형과 공공기여. 네, 김윤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용적률 상향 같은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 근데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민간하고 공공이 좀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용적률 높여주는 대신에 늘어난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로 내놔라, 기부 체납하라는 거죠. 예전에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때도 비슷한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하고 공공성 확보를 연계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역할도 좀 바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택지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개발이나 시행 주체로 좀 더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건 LH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 의지가 좀 반영된 부분이고요. 듣고 보니까 규제는 풀어줘서 사업성은 높여주되 또 공공기여를 통해서
이익은 어느 정도 환수하려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민간 입장에서는 그 공공기업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아 이거 사업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민간조합이나 건설사들이 이 정도면 해볼만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균형점, 이걸 찾는 게 새 정부 국토교통 리더십의 진짜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정말 어렵겠네요. 네, 단순히 용적률 숫자만 딱 던져줄 게 아니라 기부채나 비율이나 방식 같은 걸 시장 상황이나 지역 여건에 맞게 얼마나 좀 정교하게 설계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게다가 LH 개혁 병영도 정해야 하고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GTX 같은 광역 교통망 사업도 정상화해야 하고 또 가덕도 신공항 문제,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 문제, 이게 다 얽혀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재명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은 첫째, 금융규제를 통해서 강력하게 수요를 관리하고 둘째, 신규 대규모 개발보다는 기존 계획 속도를 높이고 도심 활용도를 높여서 공급을 확대한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공급 확대 과정에서는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런 정책 기조 변화는 그냥 신문 기사 속 남의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거나 혹은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당장 대출부터 달라지니까요. 맞습니다. 대출 수건의 변화, 또 주택 공급의 속도나 유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안정성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죠.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 시장 전망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거시경제 안정이라든지 내가 사는 공간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큰 틀에서 이 정책들을 이해하고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지금 정부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미 인구는 줄고 1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인구 구조 변화. 그게 문제네요. 그렇죠. 과연 지금처럼 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것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이런 미래 사회 변화 속에서도 계속 유효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